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다루고 있냐면요. 근대 개항기 파트를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근대 시대의 문물과 문화 이런 쪽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개항기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정체불명의 음료수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이거 뭘까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나중에 커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이거 마셨을 때 도대체 어른들은 이걸 무슨 맛으로 먹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술이냐고요? 아니죠. 술은 뭐 그전에도 있었는데 술이 뭐 설마 새로운 종류겠어요. 그죠? 뭐 보드카? 위스키? 그런 게 아니고 커피. 커피가 바로 근대 개항기 때 우리나라에 유입이 됩니다. 처음 이 커피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유길준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한 바퀴 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유견문록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했죠. 이 유길준이 소개했던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라는 굉장히 희한한 음료수가 있는데 생긴 거는 양잿물처럼 생겨가지고 마시면은 뭔가 씁쓸하면서도 뿅 가더라 사람이. 자, 근데 유길준이 처음 커피를 소개했을 때 그냥 커피가 일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 국민 전체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그런 종류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 커피가 어떻게 하면서 좀 더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무대에 올라서게 되냐면요. 바로 이 시대의 왕 고종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 그때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손탁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종에게 뭘 대접을 했냐면은 커피를 대접했어요. 자, 고종이 얼마나 진짜 좀 답답할까요? 그죠? 나름 이게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거라고는 하는데 자기 와이프 죽었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리고 자기는 진짜 처량하게 일국의 왕인데 그래도 아무리 일본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러시아 공사관에 왔는데 근데 웬 음료수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생긴 거는 무슨 양잿물처럼 생겼어. 이걸 한번 딱 마셔봤더니 진짜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커피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양에서 마시는 탕이죠. 탕. 그죠? 그래서 양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양탕국 여기에 확 빠져든 고종이 결국 덕수궁 건너편에다가 설치되어 있던 그 호텔에 이 양탕국 지점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커피 프린스 제 1호예요 이게. 자, 이러면서 커피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고 나중에 가면요. 일제시대 때쯤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음료수가 됐다고 했죠. 이 커피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음료는 문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전구가 들어왔다든지 전기가 들어왔다든지 전화가 들어왔다든지 전차 그리고 놀이 중에서도 화투 그 다음에 또 도박 도박 중에서 이제 야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물들이 들어왔던 신통방통했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근대 개항기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 개항기 때 있었던 다양한 문물과 신통방통했던 서양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 문물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시설의 도입이에요. 이 근대시설의 도입을 제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갑오개혁 때 시대적 분위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죠? 대한제국 때 시대적 분위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근대 문물의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제국기 때 우정총국이 처음 개국됐다? OX.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정총국은 언제? 갑신정변 때 그때 처음 이제 개국을 하려고 했었죠. 그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오개혁 당시에 시내 전화 업무가 개통이 되었다. OX.
여기 써있죠. 그죠? 시내 전화 업무는 애국 개몽기 1900년대 넘어가서야 개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해가지고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그냥 묶어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강사분들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묶어가지고 3개로 단계로 나눠서 구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혹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4단계로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맥락을 좀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항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때까지, 그리고 또 갑신정변 이후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그리고 대한제국이 수립됐던 그 시기, 그리고 애국개몽기라고 불리는 1900년대에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침탈되는 1910년까지 그 기간 총 4단계로 나눠서 볼 건데요.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 전신 여러분들 전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신 뭐 아시죠? 그죠? 모수부.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전신이라고 하는데 전신이 언제 들어갔냐? 개항 이후에 1884년에 일본에 의해서 일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전신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게 설치가 되면서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그럼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신의 설치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왜? 급진기아파 세력이 일본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부산에서 일본까지는 전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본하고 뭔가 소통하기가 좀 더 편할 것이다. 이런 계산도 나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 사이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냐.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의주까지 뭐가 설치가 되냐면 또 전신이 설치가 됩니다. 가만 보면 누가 이거 설치해줬어요? 청이 설치해줬죠. 왜 청이 이거 설치해줬을까? 그죠? 이유는 간단하죠. 이때 청이 고문 정치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고 했어요.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로 전신을 본국과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1888년에 서울과 부산에 걸쳐가지고 전신이 연결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성 전보 총국이 설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성 전보 총국은 전보란 말이 포인트인데 전보 총국은 전신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이 전기입니다. 전기는 대한제국 때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 전기는 이름이 비슷해요. 한성 전보 총국이죠. 이거는 한성 전기회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전기회사라고 하면은 전기고, 전보란 말이 들어가면 그건 전신이다. 자, 그리고 한성 전보 총국은 갑신정변 이후에 그때 이제 설치가 된 거고, 한성 전기회사는 바로 이 대한제국기 때 설치가 되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예요. 전하도 가설이 돼요. 전하가 가설이 되는데 미국에 의해서 1898년에 경운궁에서 처음으로 전하가 가설이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내 전환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전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이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일화 소개하고서 전화 그 가설 문제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주막집에서 한 일본 낭인을 만나요. 가만 보니까 제가 왠지 우리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일본 낭인 중 한 명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낭인을 제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돼가지고 결국 이제 깜빵이 가서 사형을 받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때 고종이 업무 처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김구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사형을 받게 됐는데 누구를 죽였냐면은 그때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람 중 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이 이걸 보고서 야, 아무리 우리가 일본 눈치를 봐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지 않냐. 빨리 김구 이 사람을 석방을 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 명령을 어떻게 했겠어요? 파발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전했겠죠. 그랬으면 아마 사형이 이미 집행이 돼서 김구 선생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자기 그 백범 일지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때 때마침 전하가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인천에 있었거든요. 어디 있었냐면은 감옥이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까지 전하가 가설이 되면서 전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서 석방시키려고 하자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왔다라고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화와 관련된 일화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 켜놓는 그 불이죠. 그죠? 이 전등이
갑신정변 이후에 경복궁에 설치가 되는데 전등이 좀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전등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증어, 그리고 묘화, 그리고 건달불, 요런 용어로 불렀습니다. 왜 이런 용어로 불렀냐면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때 당시 전등은 요런 식으로 가설을 했단 말이에요. 전등의 원료가 되는 것은 전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발전소로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발전소를 일종의 수력발전 방식으로 했었는데 경복궁 안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등의 에너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발전소를 그렇게 연못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연못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이 발전소 때문에. 그러면서 연못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등을 뭐라고 불렀냐? 물고기를 끓인다라고 해가지고 증화라는 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화. 굉장히 묘하죠. 처음 봤을 때. 밤에 이렇게 환하게 만들다니. 야, 이거 되게 묘한 불이다. 그래서 묘한 불이라는 의미에서 묘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백열전등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잘 고장나요. 툭 하면 이게 꺼지고 고장나는 거예요. 그럼 수리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툭 하면은 저 전등이란 거는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마치 건달과 같다. 건달불이라고 별명을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들어갔고요. 특히 경복궁에 처음 가설됐다. 기억해 두시고, 우편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이 처음 개국이 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거는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이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우정총국이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895년에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열게 되고요. 을미개혁대예요, 이때가. 자, 그리고 나서 1900년대 넘어가서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부분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광해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잠깐 언급했던 사람이 있어요. 미국인 의사 알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직 정식으로 소개를 안 했는데 누구길래 도대체 자꾸 얘기를 하냐. 미국인 의사 알렌 하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그죠? 황성신문에 하와이로 이주민을 갖다가 홍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알렌이에요. 이 알렌이 의사이기도 하면서 외교관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알렌이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때였어요. 우정총국이 개국이 되는 날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정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중전 민씨 일파와 온건계파로 굉장히 많이 습격을 해서 제거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던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왜 살았냐면은 알렌 덕에 산 거예요. 그 알렌이 신들린 의술을 발휘해가지고 서양 외과 기술을 좀 쓴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죽었을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중전 민씨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자기 일가 친척들이고 다 자기 부하들이었는데, 그래서 중전 민씨가 알렌은 불러다가 물어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자, 그러자 알렌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 소원은 조선에서 서양식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자 중전 민씨가 그래, 오케이, 한번 해봐 하고서 중전 민씨의 지원하에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은 광해원이에요. 근데 이 광해원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이게 민자로, 민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이 돼요. 즉 세브란스 병원의 그 먼 기원을 따지면은 광해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종도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지원이에요. 광해원과 광지원은 이름은 비슷한데 관련은 서로 없습니다. 관련은 없고, 이 광지원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앙국립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넘어가면서 민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국영식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양 근대식 병원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바로 광지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지원이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애국개몽기에 만들어졌던 국립중앙병원인 대한의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의원이 다시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서울대학병원. 여기서 좀 여러분들 감 잡히세요?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서로 자기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은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그 전신이 제중원이고 그 제중원 전신이 광해원이다. 우리가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이었다.
그러자 서울대학병원 뭐라고 하냐? 니들 되게 웃긴다. 야, 니들은 민영으로 바뀌었잖아. 니들은 민영이야. 국영으로 봤을 때, 국립으로 봤을 때는 누가 퍼스트였어? 바로 우리 서울대학병원이 퍼스트였어. 왜? 광주원이 처음이잖아, 그거는. 자, 이러면서 누가 과연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이자 국립병원이냐를 놓고서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학병원이 아주 박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대한제국기에는 광주원이 설립이 되고요. 애국개몽기에는 민영병원으로는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국립병원으로는 대한의원과 자해의원이 있는데, 대한의원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주로 관리를 했고, 자해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주로 병원 치료를 담당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연도가 대한의원의 경우에는 1907년, 그리고 자해의원은 1909년이에요. 이때가 언제쯤 됐던 시대입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국권이 계속 침탈을 당하면서 나라가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 이 대한의원과 자유의원은 조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웠다라기보다는 일제가 주도적으로 세운 겁니다. 정확히는 통감부가 되겠죠. 그죠? 왜 이런 걸 세웠냐? 일종의 전시효과예요. 자, 우리가 너희 조선인들을 위해서 이런 병원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줬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근대시설 도입되는 거 과정들 여러분들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근대시설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 저도 타본 적은 없어요. 그냥 본 적만 있습니다. 그것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모형이 있죠. 그거만 봤는데, 그 한 칸짜리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에 도시 한복판이라 레일 깔아놓고서 굴리는 그 차량이 있잖아요. 그게 전차인데, 자, 이 전차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언제냐면 바로 대한제국기 때, 이때 처음 가설이 됐고요. 서대원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 노선을 운영을 했다. 뭐 이건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전차보다도 철도를 좀 더 많이 물어봐요. 자, 철도는 제일 먼저 설치된 것은 바로 경인선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철도 라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애국개몽기 때 가면은 경부선과 경의선이 연결이 되는데, 즉 이걸 통해서 부산에서부터 의주까지 한 축의 철도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설치를 했냐, 이때 왜 설치가 이때 되냐 하면은 1905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이죠. 일본이 어떤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철도 부서를 굉장히 서둘렀구나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을 놓고 보시면은 대한제국기 때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죠. 독립문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요때였고, 원구단도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자, 이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명동성당이 들어섭니다. 천주교 성당 건물. 고딕 양식이죠. 중세시대의 그 고딕 양식으로 들어서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 명동성당을 보면은 약간 좀 이제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 되게 옛날 틱하다. 근데 명동성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1층짜리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질비한 그 서울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봤겠죠. 그죠? 자, 명동성당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기 때 또 뭐도 있었냐면은 덕수궁 석조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수궁 안에 석조전이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양식을 르네상스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양틱한 분위기를 내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참고로 이 덕수궁 석조전은 막상 만들었던 시기가 대한제국이 거의 이제 멸망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권을 이제 침탈했죠, 이때. 그래서 제대로 된 궁전을 쓰이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한 가지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방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회담을 갖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개최됐냐? 바로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됐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종종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나중에 개최가 되었다. 기억해 두시고, 처음에 이제 우정총국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 뭐 이것도 한번 사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이에요. 뭐 언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신문입니다. 신문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
일단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조선시대에 그럼 신문이 전혀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관보 형식의 신문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넘기는 신문이 아니라 방처럼 붙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단순 그 벽보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대적인 형태의 신문이 최초로 등장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한성순보였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한성순보가 등장을 하면서 최초의 순한문 신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방문국, 주로 인쇄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관행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보의 형식을 띠면서 우리가 개항을 한 다음에 어떤 개화 정책을 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겠죠. 자, 그러다가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 주보가 들어서요. 여기 주보가 좀 중요한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시 아실려나 몰라. 일주일마다 받는 게 있어. 그죠?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주보라고 하죠. 주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 1회 발행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성 주보는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후에 만들어졌냐면은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 순보가 폐간돼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급진파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서 이걸 폐간을 시키고 새롭게 한성 주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업 광고가 게재되는 게 너무 흔한데 이건 최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재됐던 신문 한성주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신문은 역시 이거겠죠.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발간한 것이고 이미 뭐 예전에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한글판, 영문판이 같이 들어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문에 처음으로 한글 쓴 신문이 어떤 신문이겠어요? 그죠? 바로 요거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 이제 한글만 딱 썼던 건 아니고 그 중에는 영문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한제국기 때 만들었던 신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성신문이고 하나는 제국신문. 황성신문은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황성신문이라는 용어가 몇 차례 나왔었는데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간한 건데 이제 시대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황성신문은 주로 유림층, 즉 양반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남궁옥이라는 사람이 양반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황성신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서민과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제국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신문은 애초에 타겟 자체가 서민과 부녀자층이었기 때문에 순한글, 이건 진짜 완전 순한글 신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황성신문에 이거는 지지난 시간이죠. 국권 침탈기 때 설명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실었습니다.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황성신문 하면은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인 의사 알렌이 여기서 뭘 홍보했다고 그랬죠? 하와이로 이민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홍보를 또 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 뭐냐면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몇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대한매일신보는 애국 개몽기 때였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은 양기탁이에요. 특히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가 일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금 횡령 그 제목으로 기소당해서 1년 동안 고초를 치렀다. 그 얘기 했었죠. 그런데 이 대한매일신보를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영국인 베델이에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 영국인이 여기 있었을까? 자,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국권이 계속 침탈당하는 과정이에요. 즉, 일제가 이미 우리나라를 반쯤 장악하고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이래저래 간섭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이런저런 검열과 간섭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신문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양기탁이 누구를 갖다가 동업자로 데리고 오냐면은 영국인인 베델을 경영인으로 데리고 와요. 그럼 외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신문이니까 이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한동안 일제가 대한매일신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동안 건드리지 못하다가 막판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다 이제 건드려서 결국 대한매일신보도 최종적으로 폐간의 수순을 받게 됐는데, 일단 대한매일신보는 의병투쟁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근대 개항기 이후로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위정척서파, 하나는 통상계야파. 위정척서파는 서양 세력, 그리고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고, 통상계야파는 보고 배우자예요. 두 개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기탁은 분명히 통상계야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때 일어났던 각종 의병투쟁들, 뭐 이제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런 의병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일단 양기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네는 위정척서파, 우리는 통상계야파라 하더라도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는 그 점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공동정선을 펼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했다 알아두시고요. 만세보라는 것이 있는데, 만세보는 국한문 혼용이었고 천도교에서 발행을 했다. 자, 천도교. 좀 뭔가 생소한 이름이 나왔죠. 가로하고 제가 동학이라고 써놨네요. 뭐야. 동학은 알겠는데 천도교는 갑자기 또 어디서 튀어나왔어. 동학이면 동학이지 천도교는 도대체 뭐야. 요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한 1905년쯤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제 천주교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죽고 3대 교주로 손병희가 올라옵니다. 근데 손병희가 처음에는 이제 친일파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친일파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를 갖다 일본에 팔아넘기자 그런 의미의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을 보고 배우자라는 주의의 그런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손병희가 자기 휘하에 있던 이용구라는 사람한테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잠깐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니까 자네가 천도교를 잠깐 동안 이끌면서, 그땐 동학이었죠. 동학 세력을 이끌면서 한번 일본과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나 하고서 잠깐 좀 이제 볼일을 보러 어디를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용구가 얘는 진짜 악재 친일파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동학을 어떤 단체로 바꿔버리냐면은 완전히 친일 매국 단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나중에 돌아와서 봤던 손병희가 깜짝 놀라요. 야, 내가 하라는 거는 일본을 적절히 이용할 방법을 찾으랬지 누가 일본한테 그렇게 다 갖다 바치라고 했냐. 나는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고서 이용구를 쫓아내버립니다. 이용구를 따랐던 그 계열의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버리고 이용구는 손병준과 썸씽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일진회라는 아주 악명 높은 친일 앞잡이 단체를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병희가 이제 진짜 멘탈 붕괴에 빠진 거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일단 이용구 계열 다 빼내고 정화를 하자. 그리고 나서 순수한 진짜 동학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천도교로 바꿔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천도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요거를 따랐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이때 나왔네. 그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물론 경향신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좀 뭐 폐간됐다가 또 이제 내용도 바뀌었다고 하면서 연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 있는 경향신문은 이름만 따온 겁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어쨌거나 그 정신과 이름을 따오긴 했었는데, 그 경향신문은 순 한글신문이고 천주교에서 발행했어요. 특히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발행을 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 말고 이제 해외신문으로도 연해주에서는 해조신문,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한민보,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근데 교육기관, 주로 이제 학교로 말하는 거죠. 이 학교도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개항기. 처음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개항에 있던 항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천, 그리고 부산, 그리고 하나 어디? 원산. 그죠? 그 원산에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특히 문물 쪽은 하여튼 최초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예요. 중요한 게 이 사립이라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만든 사립학교였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대 학문과 또 재밌게도 무술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공부뿐만 아니라 무술을 가르친
교육기관이 아주 먼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고구려 때. 경당이죠, 그죠? 경당이 그랬었는데 이 원산학서도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를 교육을 시켰다. 자, 그 다음에 1883년에는 동문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설립한 국립외국어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초의 국립학교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초의 국립학교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국어만 이제 가르쳤던 외국어 교육기관이었다. 자, 그래서 영어하고 일본어를 가르쳤고요. 본격적으로 갑신정변에서 가보기역기로 넘어가면은 학교들이 주르륵 들어서게 됩니다. 자, 사립학교가 먼저 들어섰는데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될 거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주력했던 사람은 어느 계층이었냐면은 주로 개신교 쪽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포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학교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 유명한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학당이 여기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화학당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학교였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게 중요해요. 얘가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국립학교였다라는 겁니다. 주로 고위층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미국인 교사들을 많이 초빙했었는데 뭐 이름 대략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헐버트, 길모어, 벙컨 이런 미국인 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고위층 자제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유경공원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연무공원이 있죠. 연무. 혹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기억나실지도 몰라. 이거 어쩌면 그죠? 논산에는 연무대. 연무하면은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물을 단련하는 곳? 딱 보니까 이거 사관학교인데, 그죠? 근대식 사관학교로 만들었고 역시 미국인 교관을 초빙한 곳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894년이에요. 이때 갑오개혁이 실시가 되죠. 그러면서 교육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근대 교육이 실시가 됐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학무 아문이 설치가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교과서로 수학 독본이 지급이 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립학교로는 예전에도 설명했던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외국어학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을미년 쪽으로 넘어가서 소학교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기 즉 광무개혁기로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기술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문과, 이과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이과 쪽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과, 이과 역사에서 이과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농산공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실업학교, 자, 실업 학교가 설립되었다. 즉, 이공계 쪽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공계 쪽을 강조하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중학교라고 볼 수 있는 한성중학교가 이때 설립이 되다. 자, 그 다음에 애국 개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던 중요한 단체가 있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체, 신민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신민회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하고 식산흥업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설립했다고 했는데 이때 설립했던 학교 뭐가 있냐? 바로 이승훈이 정주에 만들었던 오산학교,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만들었던 대성학교 전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신민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승훈, 안창호 이런 분들은 나중에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물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안창호 선생의 그 행동 궤적을 싹 나열해 놓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뭐 신민회 가담에서 활동했고 대성학교 세웠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했고 이런 식으로 쭈르륵 서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냐? 혹은 안창호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서 이 안창호와 관련된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국외에는 서전서숙, 그 다음에 명동학교를 북간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죠? 송화강을 기준으로 같은 간도지만 서쪽을 서간도, 그 다음에 그 동쪽을 북간도라고 하고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청의 영토로 완전히 귀속된 땅이 바로 그 북간도를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들어서게 되면서 나중에 가면은 독립운동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과 문학이에요. 먼저 국어. 국문연구소가 설치가 되고 특히 6.1준 참 자주 나와요. 그죠? 6.1준이 대하는 문전이라는 문법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법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시경 선생.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한글은요.
거의 주시경 선생이 정립해 놓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맞는 것이 원본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하고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주시경 선생이 정리한 이 국어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 광문회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고전들을 갖다 정리했던 단체가 바로 조선 광문회였습니다. 여기 이제 박은식 선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사 중요한 인물 이제 나와요. 드디어 나왔다. 신채호.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이라는 것을 기고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는 역사는 왕조사관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어느 쪽이 포인트를 잡혀야 되냐면은 바로 민족을 위한 민족사관이 포인트로 잡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독사신론이라는 일종의 논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게 어디에 실리냐면 그것도 중요해요. 대한매일신보에 바로 이 독사신론이 실립니다. 그럼 대한매일신보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일단 영국인 베델이 여기에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이 걸리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걸리고 굉장히 대한매일신보는 걸리는 문항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이때 위인전기도 많이 썼어요.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최도통전은 누구 말하는 거냐면은 최영장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위인전기도 굉장히 많이 썼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역사서로 이때 많이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유년필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년기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학계의 양대산맥 거장이죠. 박은식 선생의 경우에도 논설을 많이 발표했는데 박은식 선생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일제시대에 넘어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큰 활약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소설도 새로운 내용의 신소설이 등장하는데요. 이인직이 저술한 혈해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혈해누? 혹시 그 영화 아니에요? 저거 공포영화? 그거는 이름만 똑같고 내용은 하는 관련이 없어요. 영화 혈해누는 그건 진짜 공포영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릴러물이죠. 그거는 좀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이 이인직의 혈해누는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세련된 소설인데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입니다. 로맨틱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조의 자유정 그리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체시로 최남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왔죠. 최남선이 나왔는데 해에게서 소년에게 자 바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최남선이 계속 일제시대에도 작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일제강점기 그 이전에 한 거냐 그 이후에 한 거냐 그거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일제강점기 이전 1908년에 쓰여진 것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연극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원각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은세계, 치악산 이런 것들을 공연을 했다고 그랬죠.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갑오기역이에요. 지문은 갑오기역기를 딱 주고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실시됐을 때의 사회적 분위기로 잘못된 거 고르시오. 근데 갑오기역 지문이 나왔는데 문항에 이런 게 나왔다.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보고 나오는 남녀 커플. OX. X죠. 그죠? 갑오기역 때는 원각사가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학과 문학 당연히 일본한테 탄압을 받습니다. 일본이 뭐 눈뜨고 보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보안법, 신문지법, 사립학교령, 출판법 이런 것들로 탄압을 가하는데 보안법으로 인해서 해체됐던 것이 대한자광이죠. 그죠? 예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신문지법을 통해서 폐간시켰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탄압을 가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민족학교들도 이 사립학교령으로 굉장히 이제 탄압을 가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대시대의 종교 변화입니다. 먼저 유교.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저술을 해요. 유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 뭐, 공자와 맹자가 다 좋은데, 너무 이제 공자와 맹자에만 매몰 되다 보니까, 변하는 현실을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냐. 유교가 이제 이래서 안 된다. 변하는 현실을 우리도 받아들일 때가 됐다. 하면서, 유교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던 유교 구신론을 얘기하고요. 또 익숙한 이름이 또 나왔어. 그죠? 한영훈의 조선 불교 유신론. 한영훈 선생 나왔네. 그죠? 일제시대의 인물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불교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유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조미수어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많이 퍼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차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묶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개신교하고 천주교로 나눌 수 있어요. 원래 뭐 이거 말고도 정교로 또 하나 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하고 워낙에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크게 보면은 천주교가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서양에서 옛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파로 갈렸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고 개신교는 각 교회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자, 개신교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됐고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의료 교육 활동에 많이 추진을 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거 뭐 배제학당, 이하학당 그런 것들이 여기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는 조푸스호 통상조약.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프랑스가 서양 열강 중에서 상당히 수교를 늦게 했어요. 왜? 바로 이 천주교 문제 때문에. 조선이 희한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종교인데 개신교는 그냥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천주교는 알레르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 천주쟁이들 하면은 옛날부터 뭐 도대체 천주교 탄압을 좀 했어요, 자기들이. 자, 그래서 프랑스하고 수교도 상당히 늦게 됐는데 결국 추종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고요. 왔으니까 뭐 얘들도 옛날처럼 이제 좀 너무 우리가 자극적인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점수를 따야 되니까 고아원도 운영하고 양로원도 운영하면서 좀 이제 친근감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이런 서양 종교 말고도 전통적인 우리나라 토속 신앙을 결합해서 만든 동학이 손병희 때 와서 천도교로 이름을 개칭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만세보 간행하고 보성학교라는 걸 운영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종교. 자, 대종교에서 나철과 오기호가 나왔죠. 나철, 오기호 누굽니까? 제가 국권 침탈기에서 얘기했죠.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오적 암살단을 구성했다. 자, 이 나철과 오기호가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만든 순수 민족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종교라고 하는데, 참고로 천도교하고 대종교는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믿었습니다. 뭐 현재 오면은 그렇게까지 저 종교들이 많지는 않은데 옛날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할 때 자신들의 그 정신을 고무시키고 강화시킬 때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을 담당하는 것은 한성 전보 천국이다. 자, 전보란 글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지고요. 전기를 담당하는 것은 한성 전기회사다. 전기자가 들어가죠. 이거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전하는 미국에 의해 경운궁에 처음 가설되었다. 자, 이거 못하죠. 경운궁이 아니라 경운궁. 처음 가설되었고요. 전등은 경복궁에 처음 가설되었다. 전등의 별명이 이제 증어, 묘화, 그 다음에 건달불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우정총국이고 우정총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해원, 특히 미국인 의사 알렌과 관련이 있죠. 참고로 이 광해원이 이름을 바꾼 게 제중원이고 그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지석영은 종두법을 실시하고 우두신설이라는 것을 저술을 했어요. 즉 서양식 의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은 명동성당, 독립문, 덕수궁 석조전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성순보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한성주보는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했다. 최초의 순한글 신문은 한글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다. 단 독립신문은 영문판도 존재했었다고 했습니다. 황성신문에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 게재되었다. 남궁옥이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이런 개화 정책이나 그런 근대화 정책들을 주로 유림층을 대상으로 설파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황성신문은 유림층, 제국신문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계몽신문인데 제국신문의 경우에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운영한 신문이고요.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경향신문은 천주교에서 각각 발행한 신문입니다.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중요한 건 사립학교예요.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는 아닙니다.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이다. 갑오개혁 때 교육정책으로 교과서인 수학독본이 지급되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시민회에서 건립하였다. 오산학교는 정주에서 이승훈이 건립했고 대성학교는 평양에서 안창호가 건립했습니다.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는 북간도에 설립되었다.
육일중과 주시경은 문법을 정리했고요. 신치호는 독사신론을 통해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독사신론은 어디다 기고했다? 양기탕의 대한매일신보에다 기고를 했다. 원각산은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고 뭐 치악산, 은세계 같은 공연들을 실시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한용호는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했는데 각각 개혁하자는 얘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따르고 믿었던 유교 불교 이대로 안 되니까 바꾸자, 개혁하자, 그런 얘기가 주로 담겨져 있고요. 손병희는 친일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싹 쓸어내고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죠. 대종교는 나철과 오기어가 당군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실력형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문화재를 올바르게 고르시오. 이 건물은 덕수궁 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르네상스풍으로 지어졌으며 1910년에 완공됐대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르네상스풍이고 1910년에 완공됐대요. 거의 뭐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완공된 거네, 그죠? 그러나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진 탓에 궁궐로는 활용되지 못했으며 뭐 당연하겠지, 그죠? 고종이 살아있을 때 잠시 동안 사용됐을 뿐이다. 고종이 뭐 잠깐 동안 여기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겠네요, 그죠? 해방 이후에는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해방 후에는 미소공동위원회의 회담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 어딥니까? 덕수궁 석조전이죠, 그죠? 자, 그럼 덕수궁 석조전 찾아볼까요? 1번. 이 그림, 이 사진 뭐예요? 나왔네, 바로. 그죠?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이게. 2번. 오랜만에 보죠, 그죠? 독립협회에서 지은 건축물. 이게 바로 독립문이에요. 3번.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고종이 황제 즉위했던 원구단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황궁이라고 불리는 정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요게 명동성당. 그리고 5번 요거는 우정총국의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 덕수궁 석조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내용의 논설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고르시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지며 역사를 빼어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내가 현금 각 학교의 교과형 역사를 보건대 가치 있는 역사가 거의 없도다. 제1장을 보면 우리 민족이 진화족 중국이죠. 일본인 듯하며 제2장을 보면 우리 민족이 선비족의 일본인 듯하며 마침내 전편을 다 읽으며 어떤 때는 말갈족의 일본인 듯하다가 어떨 때는 몽골족의 일본인 듯하며 어떤 때는 여진족의 일본인 듯하다가 어떤 때는 일본족의 일본인 듯하다. 독사신론 누가 썼습니까? 신치호 선생이 썼죠, 그죠? 내용을 보니까 뭔가 민족적 정기가 없다. 내가 볼 때 교과서에 이래서야 되겠냐. 마치 우리가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마치 몽골의 일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역사를 서술해서야 과연 우리 고유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내용을 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사신론을 쓴 사람이 신치호고 요거는 결국 민족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거 골라볼게요. 1번 미국인 의사 알렌이 설립된 병원과 관련이 있다. 이건 뭡니까? 광해연이죠. 그쵸? 이거 아니고 2번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 제가 얘기했었죠.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창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대종교죠. 아니고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불리고 있다. 아니죠. 이거 혈의 누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죠.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신치호 선생의 독사신론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던 시기에 시대적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사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제 짐은 자, 그죠? 뭔가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네요.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국민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를 기를지어다. 덕과 체와 치를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국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국민의 교육이 있도다. 즉 왕이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갑오개혁 때 나왔던 교육 입국 조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발표가 있던 시기가 갑오개혁 시기니까 갑오개혁 시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시대 분위기 묻는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1번,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언제예요, 이거? 강화도 지역 체결된 다음이죠, 그죠? 원산학사.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죠? 2번, 한성 전기예요, 자, 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대한제국기죠, 그죠? 요것도 거리가 좀 있고, 교과서로 소학 독본이 지급되었다. 요게 맞네요, 그죠? 교과서로 소학 독본이 지급되면서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됐을 때 근대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이 소학 독본의 내용을 보시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영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급되었다. 맞고요. 4번,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됐다. 이거는 언제적이에요? 애국개몽기 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역시 거리가 있고, 북간도의 서전사숙과 명동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애국개몽기도 거의 후반부 가서 나온 얘기죠. 요것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강 근대시대에 신통방통했던 여러가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파트 하나 끝났어요. 근현대사를 크게 3개 파트로 나누면은 첫 번째 시즌 1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개항기 쪽, 이쪽 얘기고, 그 다음에 시즌 2가 일제시대, 시즌 3가 현대 대한민국입니다. 근현대사의 3분의 1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어디로 넘어갈 겁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침침했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해야 되는 그 시기,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일제 식민지 시대 중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우선 일제 식민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 커다란 아웃라인을 좀 잡아볼 거예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